예, 행정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행정기본법 13조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용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부간의 한계 해가지고 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의 부간으로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 진입로가 비용이 뭐 엄청 많이 든다. 그러면은 비례 원칙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하고 전혀 관련 관계가 없는 엉뚱한 부간을 붙였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뭐 단전 단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원래는 사법상의 원칙이긴 하지만은 어디 이게 비단 사법상의 원칙만이 되겠습니까? 그죠? 법영역 전체의 일반 원리이겠죠? 예. 행정법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요. 예.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이번 행정 기본법에서요. 예. 그 다음에 법원으로서 법률인데 이 법률은 이 행정기본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막 제정이 됐잖아요. 해도 뭐 이 행정법은 이렇게 통일적인 단일 법전이 없는 거죠. 뭐 민법이나 상법, 형법처럼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이 어느 정도 제정이 돼서 이제 행정법의 총론적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법제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다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는데. 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통칙의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약 및 법규, 그 다음에 명령. 여기서 명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이거나 아니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이죠. 그래서 앞에 거를 위임명령이라고 그러고 뒤에 거를 집행명령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합쳐서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법규명령은 법규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 법규는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 또는 재판 규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대외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는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즉 일반 국민들에게 효력을 미친다라는 뜻이 대외적 구성력이에요. 대외적 효력, 대외적 구성. 재판 규범성은 법원이 재판부가 꼭 지켜야 되는 재판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의 법이죠. 규범이죠. 그걸 재판 규범성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은 법규라고 그러고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을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 외에도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은 이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 즉 행정영역 내에서만 미쳐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보통 예규나 훈령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아까 법규명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령의 목록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헌법재판소 규칙,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행정입법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인 조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것을 규칙이라고 그래요.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그 다음에 행정법으로서의 불분 법원인데 행정관습법입니다. 뭐 민법에서 말하는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행정법적으로 전사돼서 행정관습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관행, 그죠? 사실인 관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장기적 일반적으로 되풀이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간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지 비로소 간습법이 되는 겁니다. 간습에 법적 확신이 붙어야지 간습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법적 확신이 국가의 승인에 필요하냐? 아니면은 그냥 법적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냐? 뭐 견해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뭐 우리 행정법에서는 크게 자 간습법이 말이에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머무르는 거냐? 근데 간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판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판례법은 이 우리나라 같은 대립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의 관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최종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실질적인 구속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해석의 근거로서 판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리 및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잖아요. 예, 행정상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법률 관계가 이게 상법과 민법, 뭐 행정법과 헌법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양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한쪽 당사자가 있고 다른 한쪽 당사자가 있고 이것이 서로 그죠? 공권과 공의무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권리 의무 관계인데 행정상 법률 관계니까 공권과 공의무 관계가 되는 거고 한쪽 당사자가 이제 행정 주체가 되는 거고요. 한쪽 당사자가 행정 객체가 된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슨 설명을 했냐면 행정 주체가 뭐냐, 행정 객체가 뭐냐 이런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권이 뭐냐, 공의무가 뭐냐 이 설명을 할 텐데 지난 시간으로 먼저 돌아가면은 자 권리 의무 관계니까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주체는 권리 능력자이고요. 예,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주체는 권리 능력자이고 이 법학에서는 권리 능력자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죠?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법학에서는 두 가지 인종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하고 하나는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인의 행정법적 버전이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행정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왜 사람 취급을 했느냐?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관념을 해야지 이 국가나 그냥 일반 사인이나 대등한 관계처럼 관념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그 근대 행정법의 이론적 기결입니다. 예? 그 전에 절대 왕정 시대 때는 국가하고 그 국민이란 개념조차 없었겠죠. 그 시민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겠죠. 예, 아니었는데, 근데 행정법이 형성된 이후에 국가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국가도 그냥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이 행정주체를 법인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꼭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한 법인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일단은 행정 주체가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누차 설명했듯이 뭐 우스꽝스러운 예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 국가라는 사람이 이런 자연인하고 달리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국가를 대신해서 실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냥 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행정기관 중에서
이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죠? 뭐 CPU나 뇌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표시하죠. 그러면은 자연인으로 치면 입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뇌 플러스 입 정도 되는 걸 행정청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청. 행정기관 중에서 마치 회사에서 회사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회사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 회사의 여러 기관 중에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로 국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누가 되냐면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안마다 다 틀리죠. 그렇잖아요. 국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장관들이 많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장관처럼 독임제 행정기관만이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요. 예, 합의제 행정기관도 행정청이 되는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가 행정주체로서 사람이잖아요. 예, 서울특별시를 보통 누가 움직이나요? 지금 선거 처리 지금 도래했잖아요. 서울특별시 장이겠죠. 예, 장. 뭐 근데 꼭 시장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행정객체는 국가이라면 행정객체는 이제 국민이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라면 뭐 주민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에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들이 있지만은 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이제 공법인이죠, 공법인. 응? 공법인하고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법인하고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자, 공법인, 인이잖아요, 인. 사람이란 뜻이죠. 공무수탁 사인이잖아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행정 주체성을 갖고 있어요, 둘 다. 근데 이 사람들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뭐 위임 위탁 같은 말이에요.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권한을 위임받는 거잖아요. 권리를 위임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법인이라서 사람이면서도 행정 주체이면서 그죠? 행정 주체란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면서도 이 권한을 이전받은 권한을 행사하니까 행정청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인하고 고무수탁 사이는 행정 주체이면서 즉 사람이면서 권한의 행사자인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약간 특이하게 됩니다. 자, 국가는 행정 주체고 장관은 행정청이잖아요. 이렇게 보통 나눠져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법인하고 공무수탁 사이는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법인하고 공무수탁 사이는 이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 예컨대 장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행정권을 위임받는 거죠. 자, 이 위임은요, 이 법률로 행정 권한,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정부 조직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이 행정기관의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역시 법률로서 넘겨줘야 되겠죠. 형식이.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이 되는데 모든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작용이 다 위임된 건 아니죠. 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권한만 위임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하고 관계에서는 이 위임받은 권한의 관계 내에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 즉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질 일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직원과의 관계는 장관이
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 거다. 행정상 법률 관계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이 공의무 부담 사인, 즉 소득세의 원천 징수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 공의무 부담 사인이다. 이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공권과 공의무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조금 어려워요. 이론적인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라서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설명을 쉽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상의 법률 관계잖아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니까 양 당사자가 있어요. 그죠?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그 법률 관계를 설명할 건데 그냥 법률 관계라면 권리 의무 관계라고 제가 설명할 텐데 그냥 법률 관계가 아니고 행정상 법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권과 공의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공권은 사실상 뭐 권리랑 같은 정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권리의 정의가 어디 나와 있느냐? 민법 총칙 교과서를 보시면요, 권리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려놓느냐? 여러분들이 민법 교과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상대방에게요.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공권은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니까, 그죠? 네. 상대방에게, 그죠?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뭐뭐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부자기는요, 뭐뭐 하지 마라. 뭐 그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자기를 다시 두 글자로 금지라고 합니다. 금지. 예. 급부는 뭐예요? 물건이나 돈을 어떤 특정물이나 아니면 종류물을 돈을 줘라, 제공해라. 예? 이런 게 급부예요. 수인은 뭐겠어요? 수인은 내가 너를 괴롭힐 테니까 너한테 불편한 일을 끼칠 테지만 너는 참아야 된다. 수인은 참을인자잖아요. 참을인자. 수인에서 인은 참으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법상의 힘, 뭐 공법상의 힘은 공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예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요. 자, 사법상의 권리를 알려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컨대 제가 제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대신에 나는 그 사람에게 돈 얼마를 줄 의무가 있죠. 그리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나는 그 집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대신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 줘야 되고 몇 년 살아야 되고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임대인하고 저 임차인이 어떤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지는 임대차 계약서, 나하고 집주인하고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있죠. 내가 언제 어느 군에 들어가서 몇 년간 복무해야 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영통지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임명통지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원천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병역법을 보면 알죠. 응? 병역법이나 병역법 시행령. 그죠? 내가 세금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요. 예. 소득세를 내가 예컨대 5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은 그 어디 써 있어요? 소득세법 이런 데 써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계약서를 읽는 게 아니고요. 법률을 읽어봐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법률을 읽어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헌법이나 행정법 원리에 딱딱 들어맞는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여기서 운명은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는 뜻이겠죠? 나와 관련된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나 신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애가 내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자주적으로 나의 운명을 정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면은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정했으면 좋겠지만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의회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의회가 대의제. 의회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데 자기의 의사를, 뜻을 말로만 해놓지 않잖아요. 어딘가 써놨겠죠. 뭘로 써놓겠습니까? 법률로 써놨겠죠. 그러면 그 법률을 해석을 해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구나, 의무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계약이지만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행정법은 법률이 되는 거죠.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로. 예? 그러면은 법률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내가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법률을 행정법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법전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보통 어떻게 돼 있냐?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면 뭐뭐 할 수 있다. 1번 타입하고 2번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알기 쉽게 써져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수동태로 돼 있기도 하고요. 그죠? 수동태로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일상 언어가 꼭 이렇게만 돼 있진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모든 법률 조항을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은 1번이나 2번 타입으로 문장이 돼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되겠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행정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사람이 아니죠. 행정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무섭긴 한데 뇌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장관, 그죠?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위임행정으로 가면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근로복지공단 또는 뭐 공기업 뭐죠?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LH공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행정청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아까 권리, 즉 공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야 되죠, 요구를.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구를 해야 돼요. 응? 1번 타입으로 돼 있으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번 타입으로 돼 있어요.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행정청한테. 멍해요? 이거는 법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예요. 2번 타입으로 돼 있어요.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뭘 행정청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번은 좀 껄끄럽겠죠. 2번으로 써져 있으면은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요구했더니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 너 법률을 한번 읽어봐라. 어? 할 수 있다. 난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거를 관철시켰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 타입으로 돼 있으면 권리가 성립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1번 타입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강행법규성이라고 그래요. 뭐뭐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야지 강행법규성인데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익보호성이. 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은 예컨대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폐기물을 완전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나만을 위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의 의무로서 청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렇게 돼 있느냐. 근데 모든 행정법은 다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도 포함돼서 행정청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서 그냥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게 나를 위해서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못하겠죠. 근데 이 규정이 일반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요. 나의 개인적 이익도 보장해주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서 내가 지금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시장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네, 요거를 사익보호성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요. 어떠한 법이 있어요. 시장은 어떠한 일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법률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근데 법을 잘 알아요. 법을 잘 알아서 시장이 어떠한 일을 할 거라는 거를 나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한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죠. 예, 그런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률이요.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는 이 법률이
나를 보호하는 취지가, 나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취지가 숨어 있어요. 그렇게 읽혀요. 근데 시장이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이익. 자, 사익보호성은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문제예요. 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강행법규성도 있고 사익보호성도 있어요. 사익보호성도 있는데 그 시장이 행정 주체가 또는 행정청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안 해서 안 했는데 나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어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관철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권리라고, 온전한 권리라고 할 수 없겠죠.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관철시킬 수 있어야지 비로소 온전한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명화된 현대국가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요. 그럼 가서 내가 막 그 상대방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해결사를 고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면 이거는 현대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예.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청구권능 부여성입니다. 뭘 청구권능 부여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뭐야? 당연히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권리가 침해되면 행정청에게 무슨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나를 위한 의무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정청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소송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100년 전쯤만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를 예를 들면은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조선에는요. 행정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일본 지네들 본토, 제국의 본토도 이 행정소송이 모든 처분에 대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이 목록이 있었어요. 카탈로그가 있었습니다. 카탈로그가 있어서 그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만 소송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열기주의라고 합니다. 열기주의라고 그러고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어떤 처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항해서 어떠한 자기의 권리를 관철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카탈로그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기만 하면 무조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괄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괄주의가 채택돼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권리가 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공권의 3요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먼저 청구권능 부여성은요.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채택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청구권능 부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강행 규정성도 문제예요. 자, 아까 제 설명으로는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재량 규정이라고 그래요. 재량. 행정청에 재량이 있으면 내가 행정청에게 뭘 요구하더라도 행정청은
안 해도 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 즉 1번 타입으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행정청에게 뭘 요구할 수 없게 돼서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자,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행정청에게 나에게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행정청은 일반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지가 무슨 자유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적어도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 달라. 라는 것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라는 것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속적 규정, 기속 행위여야지만 권리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즉 강행법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청에게 자기의 의무에 합당한, 그죠? 자의적이지 않는 어떤 행정권을 행사해 달라라고는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그런 관념을 인정하면은 결국은 1번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얘만 남았죠. 얘만 남았고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이 된다면, 법률을 읽어서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면 권리가 아닌 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석이 되면 권리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공권의 성립 요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소송법적으로 가면은요, 원고적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고적격. 예. 그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냐, 정당한 당사자냐, 이런 거를 원고적격이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 중에 하나예요. 처분에 관한 소송의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공권의 성립 요소이면서 소송법적으로 원고적격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국가배상으로 가면은요,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배상을 하여야 할 손해라고 하지 않아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만이 손해가 되고요. 그 손해를 국가가 끼치게 되면 국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누차 설명했지만 이 법률상 이익은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뭘 보고서 해석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법률상 이익이잖아요. 뭘 봐야 돼요? 아까 임대차 계약은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는 거고. 내가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냐, 공권을 갖고 있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법률이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법률상 이익이잖아요.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개개실체법을 해석을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일반 공중과 관련된 이익이다. 행정청이 마땅히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따르는 이익이다. 인지 아니면은 그 법률을 잘 해석해 보면은 이거 개인을 보호하기, 개인의 어떤 사익을, 특정한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구나. 는 것이면 법률상 이익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거를 반사적 이익, 뒤에 거를 법률상 이익입니다. 반사적 이익은 원고적격이 없고요. 반사적 이익만 침해받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예,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사적 이익이냐 법률상 이익이냐 이런 이 공권과 관련해서는 주로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행정청이요 적법한 처분만 해야 되잖아요. 적법한 행정행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서 나는 군대를 갈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죠? 위법하게 나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습니다. 그죠? 나는 의무복무자도 아닌데, 예컨대 뭐라 그럴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성인데 나는 지원해서만 군대를 가는 건데 국가가 나한테 신체 등위 판정을 내려서 몇 월 며칠 날 논산훈련소로 오라고 입영 통지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위법한 행정행위잖아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나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겠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방어권이라고 그래요. 방어권. 방어권이 방어권. 방어권이라는 게 있겠죠. 자, 행정청에게요. 사회복지수당을 내놔라. 그죠? 아니면 건축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도 하는 권리가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요구권이라고 요구권. 방어권이 있고요. 요구권이 있고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요. 법률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요. 이런 권리도 있겠죠. 이런 건 이제 형성권이라고 돼요. 이거 뭐 행정법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방어권, 요구권, 뭐 형성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위법한 행정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방어권이라고 하겠죠. 내가 행정청에게 뭐 자원을 배분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뭐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저기 뭐죠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권리의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성권. 자, 아까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니까 뭘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계약서를 읽어봐요? 법률을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법률을 읽어봐야 되는데 법률에 그러니까 어떤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덧붙여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뭘 읽어봐야 되냐고 도대체. 법률이 뭐 한두 개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 도대체 뭘 읽어봐야 될까요? 주로 처분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죠? 행정청의 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어권은 뭐예요? 행정청의 행정행위, 처분에 위법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이고요. 그죠? 요구권은 뭐예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과 관련해서 그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은 읽어봐야겠죠.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을 읽어봤더니만, 그죠? 읽어봤더니만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같이 있더라. 그러면은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고.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처분의 근거 법률만 읽어볼 거냐? 봤더니만 이 준용 규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법률을 읽어보면. 그리고 절차 규정도 있어요. 처분의 실체적인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실체적인 근거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절차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준용 관계 규정과 절차 규정도 또 읽어봐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예?
법률상 이익인지 반사이익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히니까 근거조문은 아닌데 그 옆조문도 있고요. 그죠? 그 법률, 해당 법률의 어떤 전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것도 캐치를 해봐야 될 것 같죠? 그것도 캐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그러면 헌법상의 권리라든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의 일반 원리까지 보태서 한번 같이 해석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단계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읽어보자. 처분의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절차 법규까지 읽어보자. 이게 두 단계고. 세 번째 단계, 그 처분과 관련된 법률 전 취지까지 한번 살펴볼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아예 오픈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볼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판례는 세 번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만 들이대면서 원고적 격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 그래요. 예컨대요. 법률적인 어떤 법률에 구체화된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헌법상의 환경권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서 내가 헌법상의 환경권이 침해됐다. 라고 주장하면은 법원에서 너는 원고적 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각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권이라는 헌법적인 기본권만 들이대면 안 되고요. 그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률을 제시하고 그 법률을 잘 해석해봐라. 해석해보면은 일반 공중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개인의 환경권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받아야지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이 쉽지 않죠. 다시 한번 그러면은 교과서 글자로 써져 있는 걸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교과서를 보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0페이지죠. 50페이지를 보시면 공권과 공무입니다. 자, 아까 그 국가도 행정 주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개인도 행정 주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국가도 국민에게 권리가 있고 국민도 국가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거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고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개체에게 가지는 권리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고 그 반대가 개인적 공권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심 사항은 후자죠, 후자. 개인적 공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한 수식어 없이 공권 그러면 저분이 지금 개인적 공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국가 그 밖의 행정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자기 부작의 급부 수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 을 공권이라고 아까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이 공권은 사건하고 관계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다든지 이전 가능성이 없다든지 등등의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것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권의 성립 요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강행법규성을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익보호성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청구권능 부여성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강행법규성은 뒤에서 설명하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관념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공권의 성립 요소로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를 했고 청구권능 부여성은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된 오늘날에 있어서 청구권능 부여성은 공권의 성립 요소로 대접조차 받기 어려운 그런 요건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법률을 읽어봤더니만 행정청의 의무가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법률을 읽어봤더니 그 개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됐더라. 그러면은
이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침해받은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 법률은 일반 공중의 이익만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뜻으로 규정돼 있는데, 내가 그 법률을 잘 알아서 또는 우연히 행정청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은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소송법적으로 가면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국가배상으로 가면은 손해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법률상의 이익이니까 이 법률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분의 근거법률과 같은 실체법을 읽어봐서 실체법적으로 권리냐 아니냐, 법률상이냐 반사적이냐를 구별하는 거를 법률상 보호이익설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반대견해도 없는 건 아니에요. 반대견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유력한 소수설이 있는데, 자,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요. 법률에서 법률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판가름하면은 판단자가 법률에서 그런 이익이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사안인데 해석해버리면은 공권이 성립하는 범위가 좁아들고 원고적 격을 인정하는 것도 인색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원고적 격이 인정되어야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고적 격,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너그럽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원고적 격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원고적 격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국민들은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은 힘들어지는 거죠. 법원의 업무는 가중되는 거죠. 근데 법률상 이익을 좁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원고적 격에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지고, 그죠? 국민들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대신에 법원은 업무가 경감되겠죠. 이런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함수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과거에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지 않은 과거에는 법원은 되도록이면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판사 숫자도 한정돼 있고 사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소송도 못 해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실제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법률상 이익 또는 뭐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그런 기준으로는 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체법적인 어떤 법률 해석을 통해서 법률상 이익을 도출해내지 말고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면은 재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호받는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설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실체법의 해석과 전혀 관계없이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상 이익을 도출해내자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게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이죠.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이라고 그래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뭐 그 밖에도 권리 항유설하고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견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505페이지인가요? 소송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505페이지를 보시면
505페이지에 보면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설명은 지금까지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라서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른 설명이고요. 나머지 견해에 대해서는 50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을 채택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판례가요. 과거에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것도요. 옛날 같았으면 법률상 이익 아니다라고 해석했을 법한 것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소비자권이라든지 환경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이런 쪽과 관련돼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법률상 이익의 상대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이익의 상대화 경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52페이지로 가면은 법률상 이익의 판단 근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법률상 이익의 자, 우리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있고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통설인과 동시에 판례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례나 통설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법적으로 법률을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률이 뭐냐? 처분의 근거법령, 두 번째 처분의 관계법령 및 절차 규정, 세 번째 법률의 전치지, 네 번째 뭐 헌법상의 기본권 내지 뭐 조리 이런 법의 일반원칙 이런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판례는 세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따라서 막연하게 헌법상의 기본권을 들이대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달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각하를 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법률상의 이익이잖아요. 법률상의 이익. 그러니까 따라서 법률상의 이익인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냐 침해받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이슈가 있어요. 제가 성북구청장에게요. 성북구청장에게 내가 내 땅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성북구청장이 근데 건축 불허가 처분, 즉 건축 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했어요. 자, 나는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그러한 원고적 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지금까지 설명할 땐 다 아는 척 하더니만 구체적인 사례를 아주 간단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응용해 보세요. 제가 목이 아프도록 설명했잖아요. 자, 내가 원고적 격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즉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북구청하고 나 사이에 계약서를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뭘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 뭐? 법률을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법률이 뭐예요? 건축법이 있겠죠. 그럼 건축법을 읽어보면은 아까 처분의 근거법률하고 처분의 관계규정 및 절차규정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전치직 를 살펴서 그죠?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건축법에 보면은 그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성북구 거기에 대응해서 성북구청장은 건축 허가를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건축허가 처분의 근거 법률이잖아요. 건축허가 처분이라는 읽어보면은 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죠? 내가 지을 수 있고 없고 국민들이 집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그거를 허가하는 거를 심사하는 거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관련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데 나의 개인적 이익, 나를 보호해주는 취지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석하면 나는 원고 적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내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위법하게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해석상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조문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청은 나를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원고 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이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그죠? 자, 내가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찬찬히 하나하나 밟아서 그죠? 단계를 밟아서 판단을 해 나가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즉 내가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성북구청장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방어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법령 건축법의 해당 조문을 읽어보고 또 관계규정도 읽어보고 또 전차규정도 읽어보고 또 건축법 전 취지를 살펴봐서 이것이 행정청의 의무이긴 한데, 그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의무이기는 한데, 이게 일반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나 개인적인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따져서 후자라면, 이렇게 단계를 다 거쳐서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내가 이제 원고 적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적인 모습이죠. 지금까지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처분의 상대방은요. 즉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나로서는 당연히 성북구청장의 위법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법치국가의 원리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당연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헌법상에 건축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성북구청장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서 나의 건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가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항해서, 즉 기본권의 방어적 기능이죠. 그 기능을 활용해서 당연히 나는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죠. 이거 상식 아니에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난 당연히 소송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억울한 꼴을 당했는데. 그죠?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다죠. 처분의 상대방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지름길로 와서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있는 거죠. 건축 불허가 허가 처분의 상대방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죠? 문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해석하고 처분의 관계 규정 및 절차 규정을 해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과 관계되는 법률의 전 취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원고 적격이 해석상 도출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모든 이 복잡 다단한 과정은 처분의 상대방한테는 바로 쇼컷이 있는 거죠. 바로 지름길이 있어서 무조건 원고적 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이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처분의 근거 법령 등을 해석하자는 얘기는 이거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3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됐다는 걸 주장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할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소송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업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경업자 소송은 말이에요. 제가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나만 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또 슈퍼마켓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의 신규 참여자죠. 그 옆에 있는 슈퍼마켓이. 그 신규 참여자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고 그래요. 경원자 소송은 뭐냐면요. 어떠한 면허나 허가를 받는데 숫자가 소수로 제한돼 있어요. 시험에 합격한 몇 명 중에서 한 명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컨대요. 자, 근데 제3자가 합격하고 나는 불합격을 했어요. 제3자가 합격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죠, 자기는. 네, 이런 거를 경원자 소송이라고 그래요. 경원자 소송. 그 다음에 또 요새 어떤 문제가 많이 있냐면 개발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국책사업. 예컨대 가장 큰 국책사업,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했던 게 뭐예요? 새만금 사업 아시나요? 새만금 사업? 몰라요? 벌써 여러분들 모르는 세대가 물었어요? 새만금 사업이 뭔지 몰라요? 간척 사업이잖아요. 이런 대규모, 근데 4대강 사업은 알겠지, 설마. 네. 개발 이익도 있고요. 하나의 행정행위잖아요. 하나의 정책 결정이잖아요. 개발 이익도 있고요. 제3자한테는 환경상 불이익이죠. 환경과 개발의 충돌이죠. 그죠? 네. 자, 환경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청이 개발업자에게 내줬던 개발 면허나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환경상의 이게 침해돼요. 이런 거를 이제 환경소송, 뭐 이웃주민 소송,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기대가 되겠죠. 재미도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얘기는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